저는 올해 만 34살 별아라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이며 저에게는 2살 위 연상의 아내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 만 4세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막내 아들을 두었답니다. 이곳에 제보하려는 이 글은 제가 겪은 실화이며 살아가며 조금씩 흐트려진 기억을 최대한 왜곡 없이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제가 7살 되던 무렵부터 시작하여 작년 2019년까지 이야기를 이곳에 쓰고자 합니다. 형아, 제1부. 나는 1985년 1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면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는 41년생인 아버지와 48년생인 어머니, 형제는 위로 9살 터울의 큰형 대주, 6살 터울의 작은형 한주, 그리고 막내 국주인 나까지. 그리고 몰랐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 갓돌 지났던 민주라는 셋째 누나까지. 내 가족사는 참으로 기구하다. 민주 누나는 어릴 적 큰집 어머니가 해다준 토끼고기를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가 탈이나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큰집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없는 사람, 없는 인척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둘째인 한주영은 내가 7살 무렵 중학교 1학년 시절 마을 다리 밑 개울천에서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던 도중 친구 한 명이 물에 빠지자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때 한주영은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쳐들었다. 그리고 형은 나오지 않았다. 아침 나절 나가서 점심 무렵까지 돌아오질 않자 안 그래도 물가에 나간 자식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나에게 물으셨다. 국주야, 네 형 아직 안 왔냐? 아따, 한초성은 친구들이랑 다리 밑으로 놀러 갔단께. 밥도 됐는데 내가 가볼까? 아니다. 이놈 새끼가 늦지 않게 밥은 처먹고 다니란께는 연병할 놈이네. 김장하시던 어머니는 걱정 어림과 노기를 띤 모습으로 몸빼바지에 고무장갑을 낀 채 그저 걸어서 20여 분 거리, 자전거로 5분여 거리 정도 되는 곳을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형을 데리러, 아니 잡으러 갔다. 아따 한주야, 오메 어찌 안 올라온디. 미쳐불겠네. 웅성거림과 함께 다급함에 인근에 다다른 어머니와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에 있던 형들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아야 무시여, 어? 뭔 일인데 다들 연병 났다고 지랄 들고 앉았냐? 밥들 처먹으러 안 가냐? 어메 그것이 아니고요. 기철이가 물에 빠졌는지 하도 허우적대고 물을 처먹길래 한주가 그거 구한다고 들어갔는디요. 그때 주변에 기철이라 불린 형은 주변 친구들의 옷가지로 몸을 덮고 웅크리고 바들거리고 있었다. 기철이 저 있구만. 어? 한주는? 이놈의 새끼는 어디 갔는디? 옆에 있던 한주 형의 친구는 물을 가리켰다. 아주 흐리멍텅하고 뿌옇게 분탕 쳐진 물이 보였다. 저 안에 아직 안 나왔는디요. 야, 이 썩을 놈의 새끼들아! 물에 쳐 빠졌으면 말을 하든가 어른을 부르든가. 연병을 새끼들이 뭐하고 처자빠져 있는 거야, 이 깨놈의 새끼들아! 어머니는 고성과 함께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물가로 다가가 그 어떤 준비 동작도 없이 물에 뛰어드셨다. 어린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번, 2번, 그렇게 몇 번째일까? 물속에 머리를 들였다 내놓기를 수십 번은 반복되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점점 더 얼굴이 미친 사람처럼 변해갔다. 아니, 그 얼굴은 뭐라 형용할 수가 없었다. 어린 나이 때였지만 무서웠던 얼굴로 기억 한편에 남지만 그건 분명 울고 있는 얼굴이 분명했다. 아야, 국주야, 네 성이 안 보인단께. 싸게 마을 이장한테 방송 좀 열라 해라, 싸게!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마을 이장네 댁으로 갔다. 이장님, 나제요.
뭐시여? 아, 뭔디? 아따, 쬐까나 놈이 크게도 불러싸네. 아이, 그거지. 한주성이 동네 다리 밑에 빠져가지고 여태 안 나오고 있단게요. 우리 어배가 찾고 있는데 싸게 이장님 보고 방송해달라고 해갖고 왔어라. 한주가? 아, 이런 니미를. 다급함 어린 나의 말과 짧은 내용이지만 큰일이 났다는 것을 인지한 동네 이장님께서 마을 동네 방송으로 청년단, 아니 마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안내 방송 드립니다. 구판잔 대주댁에 큰일 났으라. 모두 동네 다리 밑으로 언능들 모이셔. 동네 청년단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싸게 마을 다리로 모여불고. 마을 방송이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장님의 화물차를 타고 동네 다리로 가게 되었다. 그 짧은 시간에 손바닥만한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모인 듯 보였다. 그들도 모두 서둘러 물가를 뒤지고 헤엄에 익숙한 사람들은 몸에 줄을 대고 물에 뛰어들었다. 시간이 3시간쯤 지났을까. 모두들 물에 들어가 찾고자 하였지만 사실 그 다리 밑은 최근 어떠한 공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굴삭기로 다리 밑 냇가 중 일부분이 파여 있었고 그로 인해 물 구덩이가 깊어지자 그곳에서 헤엄치던 아이들이 많아지던 추세였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날 줄이야. 아따, 이러다가 대주택까지 잡겄네. 응? 청년들은 못하던가.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물속을 오르내리며 형을 찾고 있던 어머니를 꺼내려 하였다. 그때 놔라, 이 개새끼들아. 놓으라고. 내 새끼 찾아야 된다, 이 썩을 놈들아. 어머니는 이성의 끈을 놓은 듯 보였고 마을 청년들은 그런 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꺼내려 하였다. 하지만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초인적인 힘이었던 것일까. 너댓 명이 달라붙어 물에서 꺼내려 하지만 물에 떠있는 사람을 집어 끌려면 끌어질 텐데 끌어지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아 사람들이 한참 동안 애를 먹었다. 119를 불렀은게, 경찰도 불렀은게. 대주택, 그만요. 이 썩을 놈들아. 내 새끼가 아직 저 있다. 내 새끼가 아직 저 있다고.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되어 주변을 뒤졌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물까지 뿌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색한다고 달려들자 더더욱 뿌옇게 변해 도저히 육안으로도 막대기 같은 걸로 찔러서도 감도 못 잡던 것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어느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셨다. 내 새끼가 저 있네. 안주야, 그 있어라. 애미가 가니까는 그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그 있어. 갑자기 물에 달려들어 마을 사람들이 잡을 새도 어찌할 새도 없었다. 물에 갑자기 들어가 한참이 지났다. 나중에 알기론 5분 정도가 지났던 것 같다고 들었다. 물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두 손에는 창백한 얼굴에 한주영이 안겨 있었다. 어머니는 형을 찾고 물에서 꺼낸 뒤 심장을 주먹으로 치고 입에 바람을 넣으며 살리려고 노력했다. 안주야, 이거사 눈 좀 떠봐라. 눈 좀 떠봐. 모두들 안다. 애미가 왔다. 이미 어서 눈 떠라, 이 세상 사람이 이거사. 아닌 것을. 아이고. 하지만 어찌 내 자식을 포기하겠는가. 저승으로 갔다면 이승으로 멱을 잡아서라도 끌고 오고자 하였을 것이다.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되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누르고 입에 바람을 넣고 뺨을 치며 욕도 해보고.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계신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이성으로는 분명 아셨을 것을. 어머니는 이성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기적을 분명 바랬을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기적은 없었다. 이 썩을 것들아, 너희는 못하고 있으냐? 사람을 부르지. 아이고.
물가에 빠져 죽었던 탓일까? 아직도 형의 장래 모습이 기억에서 사라지진 않는다. 흰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고 평소 좋아하던 건빵 한 봉지를 관 속에 넣어주며 그 위로 손에 10,000원짜리 돈을 쥐어주며 가는 길 만난 거 사 먹으라고 속삭이던 어머니. 공판장 일을 뒤늦게 마치고 늦게서 도착하여 자식의 관 앞에서 온몸을 뒹구르며 얼마나 열불이 나고 미치겠던지 옷까지 다 벗어던지며 오열하던 아버지. 평소 티격태격했지만 그래도 맏형으로서 동생들을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돌봐주던 큰형이 짜증 섞인 듯하면서 펄쩍 뛰는 것 같이 슬퍼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어린 나는 크게 슬프다기보다 낯설었다. 국주야, 한주성이 먼저 갔어야. 어여 와서 형한테 잘 가라고 인사해라. 울먹이는 어머니. 얼마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는지 온 입술이 피투성이인 채로 말씀하셨다. 형, 잘 가. 다음에도 내 형으로 또 와야 돼. 형 사랑해. 나는 형에게 인사를 하며 관 속에 있는 형을 한참 동안 꼭 끌어안았던 기억이 난다. 그럼 나를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물가에서 형과 친구들이 놀 때 형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 냇가에서 돌을 들추며 가재나 다슬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낼 때 친구 몇이 굴삭기로 파여진 냇가 주변을 보고 수영장이 생겼다며 좋다고 헤엄쳐 들어간 것이다. 그중 평소 수영을 잘 못하던 기철이 형이 다리에 쥐가 나 물에서 허우적댈 때 다른 친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작은 형이 급하게 옷가지를 벗고 물가로 들어가 기철이 형을 꺼내주었단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해서일까, 물가로 나올 때 형은 물 안에서 친구를 물가로 밀고 있었고 물가에 있던 친구들은 그런 기철이 형을 뒤에서 잡아 끌고 있었을 때 너무 놀랐던 기철이 형이 발버둥을 치며 그만 한주 형의 머리를 차버린 것이다. 그렇게 형은 물에 들어가 나오질 못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형이 있던 위치를 바라보고 소리치며 가셨을 때 형은 물속에서 눈을 감고 손을 곱게 아래로 내린 상태로 무언가에 고정된 듯 흐르는 물속에서 가만히 떠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호는 갔어도 육신이라도 애미 곁에 오고 싶었던 것일까? 이 내용은 그 당시 지역 신문에서 친구를 구하다 대신 죽은 선량하고 용감한 친구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형아 2부. 나는 어릴 적부터 몸이 매우 말랐다. 집에서 반찬 투정하기 일쑤였으며 김치는 항상 어머니가 입에 넣어서 빨아줘야 매운기가 가셔서 겨우 먹었고 밥은 항상 물에 말아 먹었다. 그래서 그런지 몸무게가 12에서 15kg 정도였다고 들었다. 8살 무렵 진돗개 백구 녀석이 집에 왔다. 어머니는 본집이 여수, 그곳에서도 개도라는 섬에서 사시는 분이셨는데 친인척 중 한 분이 그곳에서 키우던 나름 족보가 있다는 진돗개 한 마리를 보내주셨다. 어린 마음이어서 그랬던 건지 내가 개를 참 좋아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난 이 녀석이 참 좋았다. 참고로 이 녀석은 암컷이다. 여튼 백구가 오고 나서 나는 백구와 놀기 위해 체력이 필요했고 보통 때보다도 밥도 잘 먹게 되었다.
닥치는 대로 반찬도 마구 집어먹었다.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 을에 그렇듯이 온 동네가 놀이터고 옆집이 내 집이요, 건넌 마을 집도 내 집이다 라는 마음으로 온 동네를 쏘다녔고, 그 옆에는 항상 백구 녀석이 있었다. 백구는 참 영리하게도 부모님이 싸우기라도 할 때면 옷가지를 물며 뜯어 말리기도 할 줄 아는 영특함이 있었고, 내가 가는 길은 먼저 앞장서서 걸어갔다. 백구는 내가 어디를 갈지 아는 것만 같았다. 9살, 세상 천지 좁다며 까부는 나이 때, 망각도 잦으니 작은 형이 운명을 달리했던 그 마을 다리를 우연히 건너는데, 다리 밑에서 날치 몇 마리가 유난히 멋들어지게 유영하는 게 보여 다리 밑으로 내려가 한참을 쳐다보았다. 주변에는 돌들이 참 많아서 적당히 널쩍한 녀석을 찾아 물수제비 튕기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디딤발에 힘을 많이 주어서일까? 그만 물가에 있던 미끄러운 진흙 부분에서 발이 밀렸고, 나는 그대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후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린 후에는 나는 집 앞 대문에 누워 있었고, 백구 녀석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지저대고 있었을 뿐이다. 내 얼굴은 몇 군데 쓸려 있었고, 옆에 백구는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축 달라붙은 털을 흔들어 털 생각도 없는 듯 내 주변을 돌며 지저대고 핥아주었다. 아이씨, 인간이 좀 해라. 침 다 묻었잖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백구에게 핀잔을 주자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백구는 내 주변을 빙빙 돌았다. 그때 마을회관 구판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가 백구가 유난히 짖자 뭔 일인가 싶어 집 앞으로 오시다 나를 발견하시곤 깜짝 놀라셨다. 오메, 아따 무튼디 꼬라지가 이런데 이놈의 시기야. 아이, 동네 다리 건너다가 다리 밑에서 날치가 허벌나게 뛰니까 그거 쩍가 보려고 내려갔단께. 아이, 근데 돌도 많고 수제비 쩍가 튕기고 왔어라. 아이, 근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다리에서 돌 튕기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잠시간 말이 없으셨으나 이윽고 화가 나신 얼굴로 집 앞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었던 고무 호스로 무지하게 날 때리셨다. 이 쌍놈의 새끼가 음해가 거기 가라고 했어 말랬어? 어? 지나가도 곱게 앞만 쳐다보고 댕기라고 몇 번을 말해, 이 썩을 놈의 새끼야. 그날 나는 정말 온몸이 펄해지게 맞았고 맞다가 힘들어서 마을 논밭으로 뛰어가며 어머니를 피해 다녔어야만 했다. 어메, 뒤지겠네. 아이, 백구야, 어미가 왜 그런데? 아, 나 뒤져버렸어. 백구가 상처난 몸을 핥아주니 더욱 서러웠던 것 같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어메. 정말 뭘 알아야 억울하지라도 않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괜히 서글퍼서 한참을 백구를 안고 하소연을 했다 기대어서 살짝 졸았다를 반복한 것 같았다. 극주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밥 처먹어라. 잠시 후 온 동네가 떠나가라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시골 알람은 어머니의 힘찬 욕과 고함 소리로 알 수 있었다. 집에 들어간 나는 저녁밥을 눈치 보며 먹었고 큰형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온몸이 멍든 나를 바라보았다. 애끼 모질한 새끼야. 응? 아, 형이 다리 밑으로 가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그렇게 말하며 큰형이 숟가락으로 머리를 2번 때렸다. 아따, 때리지 말란께. 오메, 이 버릇없는 놈의 새끼가 형한테 목소리로 펴? 콱 그냥. 아, 냅두소. 아, 그래도 한주가 챙겨줬는갑제. 한주 잡놈 시키. 이후로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고 형은 쯧쯧 혀를 차며 나를 몇 대 더 때릴까 말까 하는 눈치로 숟가락을 먹는 자세가 아닌 때릴 자세로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나는 밥을 먹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와버렸다. 해가 져가는 시간. 아, 추운데. 입 돌아갈 건데. 들어가면 또 맞을 것 같은데. 아니, 큰 성은 또 못한디 뭐라 해야 된대.
백구 녀석이 언제 옆에 왔는지 애교 섞인 울음으로 날 불렀다. 그러자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나는 짝 소리를 내며 손뼉을 마주쳤다. 아야, 백구야. 나 좀 네 집에서 자자. 무슨 소리냐는 듯 지저대는 백구 녀석을 나는 내 몸을 백구 집으로 밀어넣었고 나는 푹신한 집 단위로 백구를 넣고 나는 그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집안 마당에 있는 계집 주변에서 흙 밟는 소리와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나는 부스스 잠이 깨는 것 같았지만 백구 녀석의 체온이 너무 따뜻해 다시 백구의 배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한주가 진돗개 한번 키우고 싶다 하더만. 아야, 백구야, 한주가 보냈냐이? 네가 국주 데려왔지? 옷에 이빨 구멍 다 났더만 옷도 다 버렸어야. 이제 안 그래도 되게 내가 더 잘 챙길란께 한주한테 걱정 말라고 해야이. 백구 네 얼굴이 왜 자꾸 한주처럼 보이냐, 연병알. 그날 나는 잠결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구분 못할 괜한 먹먹한 마음에 눈이 붓는 것처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후 깊게 잠든 나를 어머니는 큰 방으로 데려가 눕혀주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은 물수건으로 닦아주셔서 깨끗했고 옷도 내복으로 갈아입혀 놓아주셔서 개운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전날 호되게 처맞아서 그런지 괜히 방에 있는 게 눈치 보여 다시 백구집으로 가려고 슬금슬금 자세를 잡았다. 아야, 국주야, 밥 처먹고 놀러가라. 오늘도 어머니의 정겨운 쌍소리에 산과 들로 놀러갈 생각만으로 가득 찼다. 어릴 적을 회상하였을 때 문득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주야, 네가 쬐깐할 때는 백구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백구가 새끼 낳고 젖 나오니까네 까놓은 지그 새끼들 젖도 뺏어먹고 그랬어야. 아니 내가 모질이도 아니고 뭔 거짓말을 그래 했어요? 아따, 백구가 지 새끼 젖발 때도 떼놓는디 네가 오지게 빨아대도 백구가 네 머리 핥아 안 주더냐. 어? 누가 보면 백구가 네 애민 줄 알겠더라. 어린 시절 나는 41년 부친, 48년생 모친 사이에 누뚱이로 태어났으나 일찍이 누이를 음식을 잘못 먹여 잃고 또 한 번은 작은 형, 한주형을 잃으며 나이든 너머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극심했고 그 사이에 어린 나는 젖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쌀을 깨 집을 내어 먹으며 컸다. 그래서인지 애미젖을 못 먹고 자라서 백구젖을 탐냈던 것 같다며 어머니는 나이든 내게 말씀해 주셨다. 사실 나도 백구 곁에서 자고 백구 새끼들 젖도 뺏어 먹었던 걸 아직도 기억하지만 그때 당시엔 괜히 창피해서 모른 척했던 것 같다. (1994년) 내 나이 9살. 오늘도 나는 동네 천지가 내 집인 마냥 뛰놀고 다녔다. 최근의 변화라면 몸이 약하다 하여 태권도 도장을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까불고 놀던 가락이 어디 가겠는가? 발차기를 하다 날라차기를 하고 있고 주먹을 지르다가 한 바퀴 뱅그르르 도는 등 생쇼를 해댔다. 물론 그러면서 집마당 장독은 몇 번이나 깨졌고 기와집 지붕의 기와장은 격파를 한답시고 날름 몇 장씩 까내려서 부셔먹는 통에 오지게도 혼났던 기억이 선하다. 매사 하는 짓이 꼴통이니 도장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홍군형 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유일한 위로는 역시
백구. 괜스레 서러울 때면 백구 녀석 목을 꼭 껴안았다. 무난하게 학교도 다니고 태권도 도장도 다니고 들녘에서 장난치고 서리도 좀 해가면서 배도 채우며 지내던 그 시절, 나를 멍하게 하는 사건이 찾아왔다. 어딘가 모르게 정신없이 멍한 듯 분주한 어머니. 갑자기 일하다 급하게 들어와 어머니를 재촉하는 아버지. 뭔 일 있다요? 아야 국주야, 얼른 잘 타야. 어디 가는디요? 국주야, 네 큰성이 사고 났단다. 얼른 차 타라. 이게 벼랑간 무슨 소리란 말인가. 큰형은 나주 시내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보통 학생들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90년대 후반 엑시브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해야 하였다.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이 타던 오토바이와 비슷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우리 세 식구는 백구에게 밥을 양푼에 한가득 채워주고 급하게 차를 타고 광주 기독교 병원으로 향하였다. 응급수술실. 그 앞은 환자의 보호자들로 가득하였고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형이 다쳤다고는 하는데 어린 마음에 어리둥절하며 멀뚱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를 타고 갑자기 오면서 괜스레 피곤했던 탓일까? 병원 복도에서 아무렇게나 이불을 펼쳐두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 또한 어머니 품에서 병원에서 나눠주는 모포를 껴안고 잠이 들 듯 말 듯하였다. 엄마, 형 많이 아파? 괜찮을겨. 아무것도 아니여. 괜찮을겨. 엄마? 어머니는 멍하게 같은 말만 반복하셨다. 잠시 후 금세 어머니 품에서 깜빡 졸았나 보다. 나는 왁자지껄한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었고 모르는 사람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고 있었다. 내 새끼 당장 살려놔! 죄송합니다. 경찰에 저희가 부탁한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개새끼들이 술 처먹고 사람을 젖불고, 어? 애가 수술방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돈! 꺼져라, 어? 다 필요 없고 내 새끼 원래대로 일으켜놔! 사람들, 여기 좀 보소!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검은 가방을 거꾸로 쥐고 바닥에 던져버리셨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수많은 만원짜리 현금 뭉치가 보였다. 말로만 듣던 007 가방. 그 가방에 만원짜리를 한가득 가지고 왔었다. 나는 그때 그저 처음 보는 돈다발이 신기했다. 잠시 후 병원 측에서 수술이 끝났는지 아버지가 먼저 면회를 들어가셨고 나오신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다. 주먹으로 벽을 치시고 머리를 들이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너무 무서웠다. 국주야, 일로 와봐라. 형아 보러 가자. 네. 옆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인지 목소리는 더욱 기어들어갔고 아버지를 힐끗 쳐다본 뒤 어머니 손을 붙들고 옆에 꼭 붙어서 수술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때 어머니의 다리 춤으로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 오줌 마리 오면 화장실로 가야지. 얼른 화장실 가게. 사람들 보면 뭐라요. 어머니는 멍하니 내 대답에 답도 안 하고 면회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셨다. 내 손을 꼭 쥔 채로.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 보았다. 항상 씩씩하고 멋들어졌던, 가끔 내게 무서운 소리도 하던 큰형이 머리를 온통 흰 붕대로 감싸고 산소 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모습을. 아야, 태주야, 엄마 왔어야. 눈도 봐야. 붕대로 감겨진 머리 위를 차마 감싸쥐질 못하고 혹여나 더 아플까 염려되어 허공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너까지 어찌 그러냐? 어? 애미가 뭔 잘못을 했냐?
눈을 뜨고 얘기를 해라. 뭘 했어도 다 잘못했은게 눈 좀 떠봐야. 제발. 대주야. 엄에 왔다. 엄에 왔다고 이놈의 새끼야. 그때 꼭 감은 형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마치 그 모습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여기까지 온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 형아 머리가 말랑말랑해. 손가락이 쓱쓱 들어가는디? 형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던 나는 참 신기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던 그때처럼 큰형의 머리가 참 부드러웠다. 말랑말랑하면서 살짝만 힘을 주어도 원래 박치기 할 때 돌처럼 딱딱해야 될 머리가 쑥쑥 들어가는 게 참 신기했다. 그런 내 손을 어머니는 슬쩍 잡아당기셨다. 아가, 국주야. 형아 마지막이란다. 인사해야지. 어? 형아 자야 돼? 그려, 형아 봐라. 응? 어여게 칭칭 감았지. 응? 많이 졸린갑다. 형아가 어메가 부른디도 대답도 않고 자고 있어야. 그러면 내일 있나면 오면 되지. 그려. 국주야, 형아 얼굴 절대 까먹지 마라. 응? 잘 봐도 네 형이요, 네 큰형이요. 얼굴 절대 잊어보고 불면 안 된다. 어머니는 울음을 억누르며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걱정 말란께. 내 아까 한주성 얼굴도 안 잊어불고 딱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 큰성은 몇 밤 자고 오는겨? 100밤. 100밤 정도는 잘 것 같아. 아, 그럼 큰성이 있나면 저번에 갔던 패밀리랜드 한 번 더 데리고 가달라고 해야지. 아, 키가 쪼까 안 돼갖고 못한 것들도 타고 싶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한 내 모습에 어머니는 웃어 보이셨다. 얼굴 한가득 슬픔을 안고 계신 채.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응급실 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셨고 날 품에 안고 그날 밤 밤새 토닥여 주셨다. 그리고 금세 나는 잠이 들었지만 내 새끼! 이 씨발놈들아! 내 새끼 내놔라, 이 새끼들아!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나는 슬며시 잠이 깨었고 낮에 봤던 정장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여버릴 그때 뒤에서 아버지가 죽여버릴 나타나 거야. 정장 입은 남자의 뺨을 미친 듯이 사고낸 후립했다. 새끼 데려와. 죽여버릴 거야. 안 데려오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정장 입은 남자의 주변으로 그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 여럿이 더 나타나 아버지에게 손은 대지도 않은 채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며 아버지 주변을 에워쌌다. 그렇게 멍하고 무섭고 황당한 일이 펼쳐지고 며칠 뒤 형은 무덤에 묻혔다. 장례가 끝난 후 친인척들이 하는 말과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듣고 나는 형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알게 되었다. 형은 학교가 끝나고 나주 공공도서관 앞을 지나 시청 앞 방향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던 중 저녁 10시쯤에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 형은 그 자리에서 80여 미터를 날아가고 굴러갔다.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은 깨져서 바닥에 뒹굴었고 오토바이는 사고 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분품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차에 깔리고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가해자는 모 대기업 임원으로
회식 후 옆에 여직원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여직원과 차 안에서 운전 중 연애 행위를 하였고, 여직원이 움츠러들자 운전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무언가에 부딪히는 순간 운전자는 안전벨트에서 반쯤 나온 몸으로 앞으로 살짝 튕겨져 나갔고, 그나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직원은 순간 멍했던 정신을 추스르고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였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운전자를 자신의 자리에 바꿔 태운 뒤 여직원은 갓길로 차를 이동시켰고, 회사에 연락해 직원들이 수습을 하러 나온 것이다. 이후 급하게 구송하였지만 결국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우리 형은 그렇게 죽은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여직원을 운전자로 바꿔 세우려 하였지만, 당시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주변에 다수 있었고, 진술 번복을 위해 금전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보고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 참혹한 심정 앞에 어린 시절 그 007 가방, 그게 그거였구나.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었다. 이에 상심한 사람들의 상처 또한 돌아올 수 없었고, 하지만 아버지는 장례 이후 냉정해지신 것일까? 뭐에 씌인 것일까? 아버지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대 측의 합의를 받아들이셨고, 이후 우리는 큰형의 목숨값으로 나주 시내에 있는 30평형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하지만 논이며 밭이 모두 시골에 있었고, 시골 중에 시골인 마을과 새로 이사한 시내는 거리차가 꽤 커서 구판장을 계속하며 그곳에 살림살이를 두고 두 집을 번갈아가며 지내게 되었다. 그때 받은 돈이 얼마나 되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잠시간 머릿속을 공허히 맴돈다. 나는 9살 이후 30평대 집에서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이후 어머니는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하시던 구판장 일도 잠시간 쉬셨으며 스트레스성 혈압을 얻으셨다. 아버지는 뭔 난리인지 느닷없는 늦바람이나 다방 아가씨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고, 술집을 다니며 외박을 일삼기 일쑤였다. 그즈음 내 주변에 아버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일 때마다 어머니와 밥상 업기는 물론이요, 때로는 칼까지 꺼내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를 끌어안고 신세 한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게 되었다. 자식 새끼 목숨값으로 계집질하니까 오지냐 이 개자식아. 대주돈 아니라고, 어? 연병할 옆에 내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가, 응? 나가 이 혼의 자식아! 이 새끼 목숨값으로 남은 자식 먹여 살릴 생각 않고, 어? 개집질하러 다니는 이 정신 나간 개새끼야! 개같은 놈의 집구석! 자식 새끼 다 잡아 처먹은 년이 모자랐다고 떠들어대! 이후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였다. 내가 4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절 나는 집 앞에서 웬 할머니를 자꾸 보게 되었다. 학교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앞집과 마주보는 우리 집 그 사이에 있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터 앉아있는 할머니. 그 할머니는 말도 없이 빤히 나를 쳐다보았다. 괜스레 으스스하고 말도 걸기 싫어서 가끔 보일 때마다 무시하고 후딱 집문을 열고 들어가 온갖 잠금 장치를 전부 다 채워두어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아가, 할미 좀 따라온나? 희한하게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무얼 또 그리 씩씩하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위는 바로 옥상이었다. 4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위는 옥상. 그 옥상을 올라가려면 사각형의 두꺼운 뚜껑처럼 되어 있는 덮개를 열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4학년, 몸무게 겨우 20kg 남짓에 여리디 여린 몸으로는 절대 못 열었을 터인데, 할머니를 따라 올라간 옥상에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푸른 잔디밭이 펼쳐졌고 넓디 넓은 푸른 잔디밭 사이 맑은 시냇물이 흘렀다. 돌로 된 징검다리가 눈에 띄었고 그 건너에는 참 희한하게
하얀 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마치 빨랫줄에 하얀 천을 널어놓은 것 마냥 나풀나풀 거리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뒷짐을 진 채 앞을 향해 나아갔고 이윽고 징검다리를 먼저 건넜다. 아가, 할머니랑 좋은 데 가자꾸나. 얼른 이리 건너온나. 어디 가는 건데요? 네 형님들이랑 누나야 있는 곳. 세상 걱정 없는 곳이다. 힘들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할머니가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딜까? 나는 할머니를 따라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는다. 어? 할머니 잠깐만요. 발이 안 떼지네? 무언가에 붙잡힌 듯 몸이 꿈쩍도 하질 않는 것이었다. 내달리려고 힘을 쓰고 또 힘을 써보는데 그러다가 이윽고 뒤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아! 어?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어딜 가려고 그러냐. 아이고 내 새끼. 애미 왔다 가지 마라. 응? 언제 여기 왔지? 엄마, 왜 옥상이야? 나는 할머니랑 잔디밭 건너고 있었는데? 어리둥절하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셨다. 그 씨부럴 잡년이 어디서 마저 남은 내 새끼 데려가려고 그러냐. 꺼져라 이 개 같은 년아. 엄마, 무서워. 그러지 마. 오냐 내 새끼. 어여 집에 가자. 어머니는 혹여나 내 손을 꼭 잡고 허리춤까지 꼭 쥐며 옥상을 내려가 집 안으로 날 데려가셨다. 어머니는 구판장에서 일을 하다 잠시간 졸았는데 그때 꿈에 큰형이 나왔다고 했다. 엄마, 빨리 집에 가봐. 빨리 가봐. 응? 국주! 아이고 내 새끼야. 자주 좀 꿈에 와라. 애미 말려 죽겠어. 근데 국주가 왜? 응? 빨리 가봐, 엄마. 국주! 그 말을 끝으로 화들짝 깨어나셨고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는 데다가 살아생전 큰형을 많이 의지하셨던 어머니는 하시던 일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30분 거리 집까지 냅다 오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멍하니 옥상으로 올라간 나를 보셨고 나는 옥상 난간을 딛고 바닥으로 내려가려 하여 바지춤을 잡고 끌어내려 날 정신 차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 내가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며 할머니를 찾아대고 있고 이를 본 어머니께서는 대뜸 큰형의 꿈이 심상치 않다 싶어 그 존재를 향해 허공에 온갖 쌍욕을 퍼부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내게 백구가 죽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성년이 되지 못하고 죽어 보통의 높이로 쌓여지지 않은 봉분. 낮은 봉분 앞에 매일처럼 들러 간식거리도 놓으며 주변 무덤을 향해 고수례를 하셨었다. 간혹 나도 따라갔었으니 말이다. 그날도 어머니는 과일 몇 점과 과자 봉지를 들고 큰형이 있는 곳을 찾았고 큰형의 무덤 앞에 자는 듯이 앞으로 엎드려 죽어있는 백구의 모습을 보게 되셨다. 그 모습이 뭔가 애잔하기도 하고 평소 둘째형 생각이 자주 나던 모습이었다고 하셨다. 죽을 때 묘를 못 해주고 화장하여 보냈던 것이 생각나자 백구를 큰형의 옆에 작게 묘를 내주었다고 하셨다. 이 상황이 모두 기묘하고 이상하였던 것일까?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며 웬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주 시내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당을 만났다. 저녁 무렵 편해 보이는 하얀 한복을 입은 아저씨 한 명과 어린 시절 내가 보아도 한눈에 아 무당이구나 라고 표현될 모습의 아주머니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뭐라 중얼중얼거리며 손바닥을 비비며 고개를 조아린 채 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 옆에서 함께 손바닥을 비비며 고개를 조아린 채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다 어느 순간 제사상처럼 보이는 곳에 나와있던 흰 쌀 그릇에 돼지목을 칼에 꽂은 채
쌀그릇에 단번에 칼자루가 바닥을 향한 채 돼지머리를 세워 보였다. 그때 그게 무엇인지 무슨 굿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렸던 시절의 내 기억에 그 모습은 뇌리에 각인된 듯 선명하여 잊혀지질 않는다. 굿이 끝나가고 신기하여 무당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아줌마, 저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따, 그놈 별게 다 궁금하네. 아줌마가 했어도 아줌마가 한 게 아니여. 그게 뭔 소리대요? 그런 게 다 있어 이놈아. 백호 대신이 지켜보신 게 잘 지내고. 라며 아리송한 말만 남기고 헤어졌다. 세운 거면 세운 거지 했어도 한 게 아니라니. 그 당시 어린 나에겐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신기한 광경이 무언가의 메시지, 그 존재의 유무를 알리기 위한 신호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백호는 또 뭐란 말인가. 그 뒤 처음으로 무당 아주머니를 만난 뒤 나는 성년이 될 때까지 정말 헛것도 본 적이 없었으며 건강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성인이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몸이 깡마르고 유약하여 10살 무렵 태권도를 시작하여 군복무 시절까지 약 16년간을 수련하였으며 단수로는 4단이 되었다. 특기를 살리기 위해 나는 부족한 성적이지만 그래도 2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체육학과 태권도 전공을 하였으며 2년간 대학을 다닌 뒤 무난히 졸업하였으며 나에게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을에 찾아오는 입대 영장이 통지되었다. 2006년 12월 전남 31사단 신교대로 입대하게 되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감수성이 정말 샘솟듯이 폭발하게 된다.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군 입대 직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이야기에 아내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할까 말까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 중 하나이니 풀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때는 2004년 대학 초년생, 막 20살 어린 나이. 하지만 보통의 유년 시기를 보내며 자랐지만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철이 든 나는 오후엔 태권도 사범 보조로, 저녁엔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새벽엔 몰래 주점 서빙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때 당시 수중에는 약 800여만 원의 돈이 있었다. 물론 그동안 쓸 돈 다 쓰며 열심히 모은 돈이 그 정도냐 하겠지만 학생이 한 달 남짓 버는 돈과 그 돈으로 먹고 살며 가지고 싶은 거 쓰고 싶은데 쓰다 보면 이 정도도 난 참 대단히 잘 모았다고 생각이 든다. 여튼 나는 무슨 생각인지 대학교에 입학도 했겠다. 살랑살랑 캠퍼스에 대한 낭만으로 가득 찼다. 아, 캠퍼스 커플! 이라는 개똥 같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서 여자들한테 잘 보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았다. 날이 맑은 어느 날 나는 농협 입출금 창구에 가서 10만원권 수표 10장과 만원권 30장을 인출하여 위풍당당히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멋쟁이들만 간다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입성하였다. 나에게 필요한 건 그저 그런 옷이 아닌 멋들어진 정장 한 벌. 그걸 위해 돈도 두둑히 챙겨서 큰맘 먹고 들은 백화점에서 고급 우리 코너라고 표기된 곳에 서 있는 키 167cm의 서구적인 몸매의 5 사이즈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이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한눈에 뿅 가버렸으니 말이다. 다 필요 없고 저 아가씨한테 옷 사야지. 굳은 마음가짐으로 긴장한 채 그녀를 향해 슬리퍼를 끌고 다가갔다. 물론 끌려고 건 게 아니라 발을 들면 뒤꿈치 부분이 어지간하면 바닥에 끌렸다. 딱딱 딱딱. 내가 걷는 발걸음에 맞춰 나라도 신경 거슬릴 만한 소리가 조용한 백화점 우리 코너 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주변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그녀를 향해 나아갔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아가씨? 나 요 옷 쪽과 그 순간 손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뒤에 체격 좋은 남직원이 내게 다가와 살짝 찌푸린 얼굴을 한 채 나에게 한쪽으로 와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말이 와달라지 그런 좋은 체격으로 오라고 하면 협박에 가깝다고 그 당시 난 느꼈다. 에? 뭐요? 뭔디 그래요? 그녀 앞에서 수줍게 말 걸던 나는 기분이 팍 상했다. 손님,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잠시 이쪽에서 대화를 좀... 뭐요? 아니, 나가 못을 어쨌다고? 나 옷 사러 왔는데? 네, 손님. 손님이 찾으시는 옷은 이쪽에 있습니다. 라며 웃으며 가리킨 방향에는 10만부터 30만 일반 정장이라고 써 있었다. 나는 잠시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분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순간 터져버렸다. 아, 그러니까 내가 거지 새끼로 보였다. 이거지? 그 순간 몇몇 사람들 시선이 모였고 매니저는 잠시간 뜸을 들이더니 다시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손님. 저쪽은 부담되는 가격대의 옷이 있는 곳이라. 주섬주섬 나는 한 손에 든 장지갑 안에서 현금과 수표를 그대로 뽑아들었다. 그리고 매니저의 싸대기에 그대로 꽂아버렸다. 한순간 주변은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난 듯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아따 이 시벨놈이 사람을 거지 새끼로 하는 게 뭐여? 나가 거지 새끼로 보여? 어? 대답해봐 이 씨.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순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매니저는 내 손을 잡으려고 했고 주변 직원들은 바닥으로 몰려들었다. 아이 꺼져! 기분 더러워서 못 사겠으니까. 난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에서 나왔다. 아, 좋댔다. 버스비도 없어야. 그렇다. 정말 현찰뭉치 다 집어던지고 열받아서 나왔다. 매장에서 다투던 중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더 초라해진 듯 화가 나서 순간 내 돈 빨리 주워달란 소리는 못하고 이깟 돈쯤 하는 폼으로 나왔다. 뭐 사실 걔네가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도 마음속엔 있었다. 제발 한 장이라도 틀리면 가만 안 둔다 라는 생각뿐이었다. 정말 개털이 돼버리자 가진 건 휴대전화뿐. 어따 웬일이다냐? 아야, 나 신세계 앞인디 차비가 없어야. 쫌팽이 새끼야, 나도 돈 없어야? 그것이 쪼까 상황이 꼬였은 게 집에 가면 내가 통장 갖고 가서 네 돈 바로 줄게야. 연병하네. 네가 돈 필요할 때도 다 있어야. 친구는 잠시간 낄낄대더니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날 데리러 왔다. 아야, 나도 나주 볼 일 있단께. 어? 거기까지 땡겨불자. 어? 미안타이. 일단 5만원 줄게. 고맙다. 이따가 저녁 때 집으로 와야 내가 돈 찾아 놓고 있을게. 그래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데리고 온다고 생각 없이 해갖고 미안요. 됐으니까 그냥 가야. 대가리 뚜껑 쓰고 댕기고 너 그러다 뒤진다. 그래요. 그럼 이따 보자. 나는 평생을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고 타지 않았을 것이고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냥이 떠난 뒤 절대로. 이 친구는 그런 내 사연을 모두 아는 중학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6년간 같은 반 같은 짝으로 지냈던 녀석이다.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좋게 보이진 않았다. 버스터미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나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쳤지? 내 돈
좆됐네 진짜. 잠시 뒤. 하다, 그 아가씨 참 이쁘더만. 오메, 아이 어쩐디야 계속 생각나야.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로 나는 그날 밤을 지샜다. 몇 번을 뒤척이고 뒤척이다 스르륵 잠이 들었다. 힘찬 알람 시계가 제 머리를 죽어라 때려대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었다. 학과 수업이 없는 날이라 나는 곧장 깔끔한 추리닝을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다시 신세계 백화점으로 향했다. 다시 찾은 그곳에 전날과 다르게 나는 말끔한 가다마이 한 벌과 구두를 신고 고급 정장 우리 코너를 찾았다. 그곳에 들어서고 얼마 안 있어 매니저라던 사람이 봉투를 들고 나타나 내게 내밀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세보지도 않고 그대로 품 안에 넣었다. 최대한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나는 이어 말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은게. 나는 저짝에 있는 아가씨한테 옷 살 건디. 어째? 잡을라요? 아닙니다, 고객님. 뒤이어 매니저가 그 아가씨를 향해 부른다. 민주씨, 고객님 불편하지 않도록 잘 안내해 주세요. 라며 상냥하게 말한 뒤 내게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민주씨? 이름도 이쁘구만요. 그랑께 나가 한눈에 반하시더라. 오늘 일 끝나고 나랑 밥 딱 한 번만 먹읍시다. 요렇게는 부탁해요. 그게 지금은 영업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때 사라진 줄 알았던 매니저가 민주 씨를 향해 눈짓 손짓을 보냈다. 민주씨, 그냥 조용히 살 거 싸게 하고 밥 한 번 먹고 그냥 떨쳐버려요. 라는 식의 눈짓 손짓이 이어졌던 것 같다. 결국 마지못한 그녀는 네, 그럼 딱 한 번만이에요. 하모 좋지라. 이따가 저녁 때 나조곰탕 한 그릇 합시다. 깍두기가 좋은 집 안 담게요. 네. 그녀는 생긋 웃지만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내게 이런저런 옷을 보여주었지만 나의 대부분 질문은 그녀의 호구조사 따위였다. 지결만도 한데 대답도 잘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83년생 돼지띠, 사는 곳 광안리. 응? 전라도와 경상도의 만남이었다. 나는 이 만남을 통해 훗날 힘든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아내이자 사랑하는 내 사람을 만났다. 사실 한 번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그녀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옷을 사건 안 사건 간에 맨날 찾아가서 딱 한 번만 밥을 더 먹자고 그렇게 매달린 게 한 달여가 되어갈 무렵 매장에 오지 말고 연락을 하라며 그녀가 내게 연락처를 남겨주었고 나는 그녀가 식사하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맞춰서 그녀를 맨날 찾아갔고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옆에서 그녀를 위해 수다를 떨고 노래를 부르며 그녀 하나만을 위해 온전히 노력했다. 무언가 해내고자 한다면 미친 듯이 물고 늘어지고 하다 안 되면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 마음 한편의 신념과 집념의 결과가 지금의 내 아내이지 않을까 싶다. 형아 제5부. 나의 그녀는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다니던 중 방학 기간 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다. 그런 똑똑하고 예쁘고 잘난 여학생을 나는 내 애인으로 삼게 되었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국방의 의무. 물론 나는 예외였다.
부모 공양을 핑계로 면제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태권도 16년, 복싱 4년, 유도 3년을 수련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 왜 군대를 피한단 말인가? 당당히 05년도 2기 검은벨의 시험에 응시했지만 정신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다. 전날 친구들과의 과음으로 인해 1.5km 달리기를 5분 10초에 들어오게 되어 결국 탈락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통 5분 30초 이내면 특급이다. 특급, 1급, 2급 등으로 나뉜 체력 등급 중 최상위 등급. 팔굽혀펴기 1분간 120개, 잇몸 일으키기 1분간 110개, 턱걸이 30개, 산항 들고 뛰기 등등 모든 체력 검정 수준을 올 특으로 받았으나 이곳은 괴물천지다. 전국대회 육상선수 출신, 복싱 아마추어 신인왕 출신,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등등 몸을 업삼아 살아온 대부분은 이곳으로 모였고 나는 달리기에서 평균 4분 55초라는 시간보다 뒤처져서 우선 선발위원회에서 제외되어 불합격되었다. 이때 당시 군 간부 지원율이 어마어마했었다. 약간 실망한 나는 일반병으로 자원 입대하였고 입대 후 첫 휴가 때 아내와 결혼식을 하였다. 중간중간에 애타게 면회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 내가 병장 3개월차 접어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야 국주야, 네 성이 사준 나주집이 네 아버지가 담보로 잡았다가 망해가지고 홀딱 넘어가게 생겼다. 어찌냐? 아이 그럼 민주 어디서 지내고 있는데? 민주도 지금 급하게 방 알아보고 있는데 광주 신가동 쪽에 아는 사람 있어서 클로 이사 갈란갑더라. 아휴, 썩을 놈의 인간이 막내놈 살 집도 없애버리네. 아이고. 엄마 걱정 마소. 엄마는 일단 엄마만 신경 쓰고 민주는 내가 꼭 데려갈게. 나는 군복무 중 청원휴가를 신청하고 아내 민주를 만나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이는 어머니에게 전해받은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저 한숨만 나왔다. 그녀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대학도 자퇴하고 오로지 내 뒷바라지를 위해 나서준 천사 같은 아내였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면 모두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부대 복귀 후 행정반. 병장 국주 행정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오냐 고병장 들어와라. 충성! 회가 복귀하였습니다. 그래 마음고생 심했지. 정리 좀 됐나? 정리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래. 아휴 마음이 많이 힘들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잠시간 정적이 흘렀고 보급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고병장아, 네가 지금 대화하는 걸 보니까 사실을 한 가지 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네 믿고 얘기해도 되겠나?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주 씨가 임신한 거 알았나? 네? 그게 네 상병 정기 휴가 때 그때 아가 생겼는가 보더라. 그래서 청원 휴가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 왔었다. 같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허락해 줄라고 했지. 그런데 네 병장 정기 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준다고 비밀로 했던 거다. 좋은 일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들뜨고 신났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내게도 내 아이가 태어난다니. 내게도 이제 내 가족이 생기는 건가? 행복했다.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쁨마저 들었다. 그때 민주 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알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내 지금 말해줄 테니까 네 내가 믿고 말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듣거라. 네? 이 좋은 일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낙태되었단다. 네? 아니, 애가 임신이 이제 됐는데 이제는 애가 낙태되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 미안하다. 진정하고 들어라. 이게 무슨... 씨발.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씨발. 3개월 남았다. 오자마자 힘들겠지만 네 돈도 없는 건 내 다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급관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한 장 꺼내었다. 민주 씨가 사실 지금 집 구하는 것도 힘들고 몸도 정상이 아니어서 먹는 것도 힘들기다. 이걸로 집 보증금도 넣고 먹을 것도 잔뜩 사놓고 옆에 있어주다 온나. 열흘이면 되겠나? 보급관님, 제가 이걸 염치 없게 쓴다 하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마, 니 이거 당장 갚으란 거 아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주변 돌아볼 일 생겼을 때 마이도 말고 딱 100만 갚아라. 대신 니 내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면서 나라는 사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알았나?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이등병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참고 지금까지 와준 것도 고마운데 아이고 일이 병장 때 터지노.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윤아는 궁복무 중이던 충북 신리면에서 주덕역으로 향한 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몇 번 환승한 뒤 광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녀가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쌀을 지어 먹을 냄비 그릇, 흔한 전기밥솥도 없어서 생쌀을 검은 봉지에 담아두고 물컵에 쌀을 불려 그걸 조금씩 입에 넣고 깨먹고 있는 그 모습은 내 눈을 파버리고 싶었다. 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었으니 아이가 생을 달리한 것까지 한순간 이해가 되었다. 민주야, 나왔어. 자기야. 그렇게 갑자기 휴가를 나온 나를 향해 내 품에 파고든 민주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보급관님께 받은 카드를 들고 현금 인출기로 간 뒤 500만 원을 찾았다. 감히 겁도 없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가까운 원룸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계약한 뒤 전자매장에 가서 전기밥솥부터 숟가락, 젓가락 등등 일상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였다. 그렇게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게 되었고 나는 부대로 복귀하였다. 그래, 잘 다녀왔나? 충성! 휴가 복귀했습니다. 마, 니 아주 신나게 쓰고 왔대. 민주 씨는 넉넉히 하드나? 염치 없지만 넉넉히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이제 돌아가 봐라. 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이. 그렇게 짧은 대화 후 소대로 복귀시키려던 보급관을 향해 나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보급관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부사관에 지원하겠습니다. 진짜가? 네, 진심입니다. 그때 당시 병장, 즉 만기에 가까운 병이 간부에 지원하여 임관하게 될 시 일시불로 받게 되는 금액만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 나는 이 돈을 통해 빚을 갚고 사랑하는 아내를 군 간부 영해 숙소에서 함께 지낼 것을 예상하는 등 여러 생각을 한 뒤 지원 신청하게 되었다. 니 이제 2달 남았다. 니 그거 알고 하는 소리가? 후회 안 합니다. 마, 니 현역병 간부 인간시 주는 위로금 때문에 지원한 거 아니지? 나 진짜 이 새끼가 나 그렇게까지 돈 급하게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받은 돈 100만 원이라고 말뚝 박았는데 네 귀에 좆받고 내 말 무시하는 거 아이가? 그렇게 보급관은 쌍욕을 하며 내 의지를 꺾고자 했지만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급관을 설득하였고 그달 말 때마침 있던 간부 인관시험에 합격 후 육군 부사관 학교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수개월과 주특기 교육을 포함한 총 6개월간 나는 미친듯이 공부하였고 상위 성적을 수료하여 A급 간부로 임관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중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자식의 군간부로서의 삶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은 아직도 내 앨범 속 추억 한 켠에서 함께하고 있다. 하사로 임관하고 나서도 군복무가 수월하진 않았다. 하사 시절에는 부대 적응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임무 등으로 숙소가 영해에 있는 기혼자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는 날보다 병영 내 인원들과 함께 동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이 먼 곳 타지까지 아내를 데려와 또다시 홀로 두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힘들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두 번째로 잉태된 아이는 외로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까? 또다시 우리의 품을 떠났다. 이후 나는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듯 무감정해져 갔으며 매우 전투적이고 교과서적인 간부가 되어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사단 신교대에서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단장 표창과 군단장 표창, FTC 최우수 중대 표창 등을 수여하게 되며 퀄리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다. 2010년 중사 진급식 날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우리 애기가 5주째래. 진짜? 여보 고생했어. 우리 이번엔 우리 아이 정말 잘 지켜내서 세상에서 함께 하자. 꼭. 응. 내가 더 노력할게, 여보. 아니야. 함께 많이 못 있어줘서 내가 더 미안해. 사랑해. 아마 이 시기쯤이었을 것이다. 꿈에 백구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 깊은 산속 어둡고 어두운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방을 더듬거리며 땅바닥을 손으로 짚어가며 무의식적으로 길이라 생각되는 곳을 더듬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멀리서 하얀 빛덩어리가 날 향해 다가왔다. 점점 휜 빛이 다가오는 걸 보았더니 백구였다. 백구의 뒤에서는 둘째 형이던 한주영이 나타났다. 형, 한주영. 아따 쬐까나 놈이 고생 많이 했지? 형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다. 이제 형들이 봐줄란게 걱정 말고 건강해라. 어? 형, 무슨 말이야? 함께 한다니. 어? 형! 사방은 다시금 어두워졌으나 백구가 내 바짓단을 입에 물고 흰 빛이 있던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엔 사방이 꽃으로 둘러싸인 넓은 숲에 꽃으로 된 집이 있었다. 딱 한두 사람 살기 좋은 집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아니다. 네? 이 녀석이 길을 잘못 데려왔구나. 어이, 저리 데려가거라. 그때 백구가 낑낑대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금 옆으로 날 데려갔다. 그곳엔 온갖 피칠갑을 한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난 그래도 그 당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던 신병들을 가리키던 교관이었다. 자연스럽게 대검술로 나를 향해 달려오던 녀석의 목을 베어내고 찌르고 힘줄을 끌어나갔다. 그렇게 3명을 꺾고 자르고 베어나갔고 그 머리를 뽑아들고 나아가고 나아갔다. 그러자 뒤에 있던 잡졸로 보이던 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꿈속에서 나는 그 3명의 머리를 땅에 파묻고 잠에서 깨게 되었다. 희한한 꿈이네. 요상한 꿈자리에 뒤숭숭하기도 하였지만 다음 신병 교육들을 위한 연구 강의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그날 밤도 밤새워 강의할 내용을 연습, 강의 내용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는 간혹 데자뷰 현상을 겪게 되었다. 형아, 제6부. 내가 중사 계급일 적 총 3번의 인명사고를 겪었다. 한 번은 소대원의 동맥경화로 인한 급사, 또 한 번은 실물 폭파 임무 도중 TNT의 뇌관과 도폭선을 연결, 이후 뇌관에 도전선을 연결한 후 점화기에 연결하게 되는데, 이 점화장치의 내부에는 잔류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사용 전 미연결 상태에서 잔류 제거 후 전선을 연결하게 되어 있다. 사고는 이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서 해당 조교가 점화장치에 전선을 연결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게 되었고, 이때 TNT 뇌관을 삽입하던 조교가 1파운드 폭약과 함께 상반신이 반파되어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있었다. 마지막 사고는 포민스라는 휴대용 지뢰 제거 장치인데, 해당 장비는 교보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실물 장비다. 장난감처럼 내용물 없이 시뮬레이션만 할 수 있는 내부에 폭약이 비어있는 게 아닌 폭약이 실제 장전되어 있는 장비라는 뜻이다. FTC 훈련 평가 중 군단에서 온 평가관은 포민스 장비 시뮬레이션이 보고 싶다 하였으나, 나는 해당 장비는 교보제가 아닌 실물 장비이며 황색띠가 부착된 실제 가용한 장비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해당 교관은 알았으니 대대장에게 보고 후 사용을 하라며 윽박질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중대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실물 사용 인가를 요청, 대대장은 이후 사단의 보고 후 승인 조치를 받아 중대장을 통해 나에게 사용 허가를 내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나는 충분히 해당 장비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해당 폭발물 같은 경우 지뢰지대 개척을 위하여 발사 후 설치병들의 대피 시간을 고려하여 지연 폭발한다는 점을 평가관 및 전 인원에게 재차 강조하며 브리핑하였다. 하지만 평가관은 소령이라는 계급에 어울리지 않게 내 말을 귀뚱으로 들은 듯 싶었다. 발사 직전 평가관에게 한 번 더 사용에 대하여 보고 후 발사를 실시하였다. 주장약을 매단 도폭선이 일렬로 날아갔고, 지연 시간 내에 안전거리로 대피하기 위해 나는 발사 주체였던 인원들과 함께 후방으로 맹렬히 뛰어갔다. 하지만 그때 정신 나간 평가관이 사진기를 들고 발사 현장으로 다가가서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혹시나 대피가 늦거나 지연된 인원은 주변의 엄폐물을 통하여 엄폐를 지시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뒤를 돌아본 상황이었기에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다. 평가관! 뛰세요! 뭐? 뛰세요? 당신... 이 미친놈아! 그거 실물이라고! 당장 피하라고! 그 순간 16.5초의 지연 시간이 지나고 바닥에 깔린 폭약이 일제히 폭발하였다. 그와 동시에 평가관의 몸은 찢어졌다. 이 씨발! 저런 고개 숙여! 고개 들은 새끼를 다 죽여버린다! 고개 숙여! 땅속에 쳐박아! 나는 미친듯이 병력들에게 소리 지르며 그 현장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 애썼다. 순간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건 즉사다. 그렇게 남은 녀석들이라도 못 보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현장의 모든 인원은 방탄 헬멧을 쓴 머리를 땅이 처박혀 들어가라 묶고 있게 하였다. 새끼야, 대가리 쳐박아! 대가리 든 새끼는 밟아서 머리를 쳐박아버린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인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새빨개진 눈으로 노려보며 나는 중대장에게 전화를 했다. 통신보안, 중대장님, 중사 고국주입니다. 오, 고중사. 지뢰지대 극복 발사는 잘 끝났어? 인명사고입니다. 뭐? 씨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보고하였고, 약 30분 뒤 중대장과 대대장,
사단장이 각각 군용 지프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 군 병원과 헌병대에서 인원들이 파견되어 현장을 확인하였다. 나는 대대장에게 상황을 브리핑했고 사단장까지 온 상황이라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어쩌질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다. 사단장 또한 이런 식의 사고 경험은 군 경험 통틀어 몇 번이나 되겠는가.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현장에 급파되어 온 헌병대에게 사고 현장을 보존 및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사고 처리를 위해 부대로 급히 복귀. 나에게는 현장에서 일과 어떠한 사전 교육과 해당 작전 중 충분한 고지를 하였는지, 체계에 따른 지휘보고 조치 후 작전은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추후 여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약 6년간의 군복무를 접고 장기복무에 선발되었음에도 전역 신청을 한 후 군을 전역하게 되어버린 계기가 되었다. 군을 전역하기까지 이 세 사건은 나를 미친 듯이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속으로 밀어넣었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신상담을 받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 치료 등을 하며 지냈지만 각인된 사고들은 내 머릿속을 떠나가질 않았다. 괴롭고 또 괴로웠다. 처음 소대원의 사고는 개인 병력에 의한 급사, 두 번째는 조교의 미숙, 세 번째는 고지에 따른 주의사항 미준수 및 작전 중 임의 행동에 의한 사고. 이 일들에 과연 내 책임은 없었던 것일까? 이 세 사건을 모두 겪을 때까지, 마지막 사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겨내보고자 하였으나 끝내 세 번째 사건을 끝으로 내 정신은 무너져 내렸다. 이후 그 어떠한 작전과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영내 대기하며 지냈으며 일과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직사관 근무 등에서도 모두 열애한 후 퇴근 후 아내의 집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째 아이를 돌보며 조금씩 이겨내갔다. 나에게 첫째 아이와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내 정신 상태는 그 당시 매우 위태로웠으니까. 전역을 3개월여 남겨둔 어느 날 파노라마 사진처럼 명확하게 기억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예전 어느 날 꿈속에서 3명을 죽였던 그 꿈을 기억나게 하는 이상한 꿈이었다. 꿈속에 나는 숲을 달리고 있었다. 쓰러져 있는 시신 항구가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시신은 나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고 한 손이 어느새 쥐고 있었는지 모를 칼을 갑자기 내 앞에 누운 상태로 밀어보였다. 나를 갑자기 해하려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칼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한 채 칼자루를 건네주고 있었다. 나는 그 칼을 받아들었고 시신은 누운 상태에서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 시신을 향해 칼을 꽂아 넣었다. 시신은 눈물을 거두고 웃음만 남기며 사라졌다. 이후 나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나무 구루터기 한쪽에 앉은 상태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시신 항구. 나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젠 알 것 같았다. 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난 시신에게 다가가 칼을 꽂은 뒤 시신의 눈물을 닦아내어 주었고 바르게 눕혀주었다. 시신은 재가 되어 흩날렸고 그 끝은 꽃잎이 되어 바람에 날려 멀리 하늘 끝까지 날아올랐다. 무언가 잔인한 꿈속에서 나는 듯한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게 잔혹한 그 장면 속에서 가슴이 시원해지며 따뜻함마저 느껴질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순간 놀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뒤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 FTC 평가 때 나타났던 소령 평가관이었다. 내가 미안했어. 죄송합니다. 모두 이끌고 현장을 이탈했어야 되는데
병력들만 신경 써버린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털어버려. 그 순간 꿈속에 나는 몸에 지니고 있던 칼로 평과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그는 웃으며 나를 향해 눈 감고 서 있었다. 심장을 향해 칼을 꽂은 채 두 손으로 깊게 밀어넣고 이후 한 번 더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양인지 한 손은 칼자루를 잡고 남은 한 손은 칼자루 끝을 손바닥으로 끝까지 누르고 또 눌렀다. 검끝이 심장 끝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올 때까지 누르고 또 눌렀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아내가 나를 부른다. 여보. 어? 그렇게 나는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었고 다시 벗어났다. 이후 나는 약을 먹지 않고도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없었던 일인 마냥 기억 저편으로 묻은 채 전역을 하게 되었다. 형아 제7부. 사회생활을 하면서 2016년 아버지는 전남 화순 암센터에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던 중 운명하셨다. 어머니는 2018년 전남 화순 암센터에서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던 중 운명하셨다. 이제 나는 세상에 내 아이 셋과 아내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것일까? 성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오로지 돈.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야근하였으며 전문 서적을 보며 내가 맡은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오로지 나라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던 순간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내 형제 부모를 모두 떠나보낸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다. 32살의 중소기업이지만 과장 진급이라 어찌 보면 인정받는 삶이지 않았을까? 2012년에 군을 전역한 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6년간의 시간 동안 반장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나라는 사람은 성공하였던 삶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서야 내 주변이 눈에 보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걸까?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어머니의 3일장을 치르고 화장한 뒤 회사로 복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장님께 그간의 고충과 심정 변화에 대하여 진심으로 그동안 감사하였다며 고개 숙여 감사하며 죄스러움을 사죄하였다. 그 뒤 나는 충북 진천 소재지에 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냥 놀 수만은 없었기에 곧장 재취업을 시도하였고 마침 집 주변의 자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대기업 생산관리직에 곧장 취업하게 되는 운도 누릴 수 있었다. 모든 게 평온하였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2018년 12월 어느 날부터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하였다. 형, 큰형이 분명했다. 어느 날은 집 문 앞에 서 있었고 어느 날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자세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모습은 형의 18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의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립고 아련하지만 형을 마주치면 무서웠다. 왜일까?
어느 날 꿈속에서 온몸이 검은 형체의 사람 형상을 만났다. 하지만 무섭지 않은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형! 국주야. 형이 분명했다. 형,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 뭐라고 말 좀 해봐. 그곳에서 한주 형, 민주 누나, 우리 넙죽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만나서 잘 지내는 거지? 그래.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어. 우리 국주만 여기 없네. 그 말에 나는 순식간에 몸서리치게 소름 돋았다. 형? 무슨 소리야? 난 내 아내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 얼마 전에 막내도 태어났어. 난 오래오래 살다가 갈 거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오래오래 살 거라고. 형도 그런 걸 바랄 거 아니야.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이제 국주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형이 보러 왔어. 형. 왈칵 눈물이 터져버렸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인데 말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이건 나를 데려가려고 온 것일까?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형이 나를 데리러 온 것일까? 내 아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민주. 나 하나만 바라보고 군생활도 따라오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는 내 아내. 발달은 느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첫째. 나중에 크면 남자들이 서로 달라들 것 같아. 벌써 머리가 아픈 우리 둘째. 조그마한 게 뭐가 좋은지 방실방실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셋째.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걸까? 그저 눈물만 흘렀다. 여보. 그때 무언가 나를 불렀다. 아내였다. 꿈속이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목소리에 나는 서서히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흐려지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꿈에서 깨어났다. 여보, 왜 이렇게 울어?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꿈에서 형이 나왔어. 도대체 얼마만인지. 자면서 울고 있던 내가 걱정되었던지 아내는 나를 흔들어 깨웠고 내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꿈에서 있었던 일과 대화를 아내에게 해주었다.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 어쩌면 안 돼! 아내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원망 섞인 한탄을 내뱉었다. 슬퍼하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나는 멍하게 지내는 나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 나는 내 방 밖을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방문 앞에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나가면 안 된다. 절대로. 나는 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한 뒤 방 안에서 두문 물출한 채 지냈다. 몸은 말라갔고 일주일째 자고 싶어 잔 적이 없다. 버티고 버티다가 기절해서 잠드는 나날들. 무서웠다. 내가 내 집에서 내 방문 앞을 나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뭔가 검은 존재가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되던 날. 안 돼! 방문 앞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무언가 마주해 있는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왜?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제발. 아주버님. 형이야? 형이 왔던 거야? 그때 아내가 깜짝 놀라 다시 소리쳤다. 여보 나오지 마. 안 돼요. 형이 왔어. 여보 형이 날 보러 왔어. 여보. 여보! 거의 넋을 놓고 정신을 놓은 듯한 내 목소리에 아내는 엉엉 울며 소리쳤다. 아주버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제 겨우 아픈 아이들 이만큼 낫게 해놓고 이제 겨우 웃으면서 살아보려는데 왜 이러세요? 제발! 왜 이러세요? 왜? 저도 부모님이 있고 다 고아라고요. 제 아이들, 제 남편 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막내 동생, 제 남편도 저랑 자식들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고 가주세요. 한참을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던 것 같다. 아내가 한동안 조용해지더니 방문을 열고 죽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동안 아내는 방문을 살짝 연 채 물과 죽, 급하게 구해온 요강을 내 방에 넣어주며 방문을 크게 연 적이 없었고 그조차도 정말 순식간에 열고 닫으며 지나갔었는데 오랜만에 방문을 활짝 열고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며 안겨들었다. 여보, 아주버님이 가셨어요. 그동안 내가 제대로 못 돌봐줘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형이 갔다니 언제 왔었어? 사실 최근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된 그날부터 아내는 내 방문 앞에 무언가 존재하는 걸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도 두려웠고 존재를 무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모른 척 지냈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내 모습과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그 검은 존재의 모습이 비로소 오늘 뚜렷해져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항상 앨범 속에 간직하며 알려주었던 큰형, 대주형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왠지 선명해져 또렷해진 그 모습을 보고 불길함을 느껴 다짜고짜 안 된다며 우릴 놔두라며 울고 불며 때를 써댔다고 했다. 그런데 형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여보, 그런데 아주버님이 사라지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즐거운 날, 웃고 싶은 날, 막내 녀석을 데리고 함께 다녀오라고.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막내가 당신을 쏙 빼닮아서 그런지 이쁘다고. 행복하라고 얘기하고 사라지셨어요. 뭐? 그렇게 이상한 꿈과 이상한 일이 지난 후 나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회복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을 되찾았다. (2019년) 어느 날, 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운이 좋지? 마트에서 장을 보다 경품을 추첨한 곳에서 경차에 당첨. 둘째 딸의 선천적인 질환이 깨끗이 완치되었다는 병원 결과, 첫째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1년차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지능이 좋아졌다는 대학병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즐거운 일 투성이었다. 그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막내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있는 복권집에 들러 5,000원짜리 자동 한 장을 사며 왔다. 아따, 오늘은 뭐가 돼도 되는 날인가 보네요. 그동안 복권 한 번 사본 적 없던 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5,000원짜리 복권을 샀다. 그동안 복권은 어차피 안 될 거 돈 낭비라 생각하며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추첨.
36번, 어? 26번, 16번, 31번, 어? 25번. 2등이다! 나는 로또 2등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이상하다. 즐거워하지만 놀라질 않는 것이었다. 여보, 2등이야. 2등! 이게 얼마냐? 여보 축하해요. 정말 좋다. 아니 뭐야? 아니 방방 뛸 줄 알았는데 별로야? 그럼 나 이거 나 혼자 써야지. 그러세요. 방긋 웃으며 그러라고 말한 아내가 참 이상했다. 아니 진짜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시큰둥해? 사실 나 어제 당신이 막내랑 복권 사왔다고 할 때부터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요. 그때. 그동안 또 잊고 지냈다. 설마 형의 선물인가? 그때 심술 부렸던 게 미안해서 날 데려가려 했던 걸 보상하려고 했던 것일까? 형이 준 선물이구나. 괜히 눈물이 흘렀다. 오늘은 흐르는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다.